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예판 이후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요. 오늘 이 책 밤과 나침반의 정식 출간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물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부를 받을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정말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책 밤과 나침반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책, 낙천주의자로 살았던 나에게 돈은 그날 이후 갑자기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부자가 되고자 노력을 하면 무엇을 얻을까요? 돈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진 자기 자신을 얻게 됩니다. 돈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하지요. 돈은 그 사이 성장한 나에게 걸맞게 따라 붙는 것입니다. 과거 직장인 시절에 저는 평일엔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엔 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참 별다를 것 없는 삶을 무한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보니 다들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미국 주식을 하고 있다는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하더군요. 1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만 샀어도 지금 3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주변에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동료의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아십니까? 미국 주식을 사려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금융당국 어딘가에 허가를 받고 승인된 후에야 거래가 가능한 줄 알았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부동산 쪽도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동갑인 직원이 집을 2채나 갖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비슷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갭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갭 투자라는 말조차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60세가 되어도 삶의 수준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삶의 수준은 똑같은데 더 이상 월급은 들어오지 않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호봉표를 보니 제가 60세 정도에 받게 될 연봉은 1억 원 중반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억 원에 비해 제가 60세가 된 시점의 1억 원은 훨씬 적은 돈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지요. 겉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심각하게 정체된 삶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우량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내다. 단순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언젠가는 좀 많아지겠지 하며 무대책 낙천주의자로 살았던 저에게 돈은 그날 이후 갑자기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살아야 할 날은 길었고 일상을 지탱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 100억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를 모아야 하고 그걸 위해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지, 정확히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하지? ETF는 뭐고?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다른 건가? 금리는 단순한 이자가 아닌데 정확한 개념은 뭐지? 이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관련된 사람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몸을 만드는데 재미를 붙이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게 됩니다. 돈을 공부하니 생각의 깊이와 시선의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어진 생각으로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높아진 시선으로 보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비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36개월 할부로 산 프라다 백팩을 메고 출퇴근했습니다. 처음 샀을 때 정말 기뻤기에 무척이나 아끼며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통해 등기 권리증을 갖게 되니 명품 가방을 산 기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 로고로 나의 사회적 위치를 홍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지요. 이 느낌을 알게 되면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보유 자산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돈을 공부하면서 저는 나 자신을 공부했습니다. 돈은 열매였고 그 뿌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다. 트위터를 시작한 것도 이 무렵 직장인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면서 늘 팀 쿡,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들이 한 말이 우리나라의 기사로 나오기까지는 보통 6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소식을 접하고 싶었지요. 당시 트위터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였고 재산도 수백억 원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오직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 소위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치동 유명 학원을 떠나 신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수입은 훨씬 줄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강남 최고 일타 강사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면서 한물간 퇴물이 된 기분이 들어 이렇게 살기로 한 결정이 과연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 일타 강사라는 타이틀, 고수입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본인이 자신을 최고의 우량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거에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고 좋은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자산이라는 것은 본래 오르락 내리락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나 국내외 정치 문제도 발생합니다. 알 수 없는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최고 우량주가 아니라 내 주식이나 부동산이 최고 우량주라면 상황에 따라 나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에 따라 역전세가 발생하거나 공실이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일상이 뿌리채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이 최고의 우량주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최고 우량주라면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은 나를 서포트할 뿐 이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인 하버 에커 역시 이런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입니다. 이 누구는 회사의 직책도 아니고 내가 가진 아파트나 빌딩, 주식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몸담고 있는 혹은 몸담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그 어떤 자산이든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렁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 내가 가진 역량과 태도, 살아온 시간 속에 축적된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버 에코가 그랬지요. 성공은 기술이 아닌 무의식의 청사진, 즉 마인드셋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도 모르게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 기준이 강남 대형 평수 아파트, 별장, 고가의 수입차 몇 대, 매년 외국 휴양지에서 한 달 살기, 최고급 위스키와 와인, 캐비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양적 기준을 높게 설정했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각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러니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시절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 액수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책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들을 읽어가던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 규모에 달려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버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쓰는 돈이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한가에서 얼마만 써도 행복한가로 말입니다. 그걸 직접 시험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출을 대폭 줄여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한 달에 최소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기준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지출이 줄면 제 삶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부자인 나를 현실로 불러내는 방법. 여러분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부자까지는 되지 못할 거라고 짐작하시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런 말을 스스로 자주 하지는 않는지요?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해서요. 세금이나 돈 관리 같은 건 복잡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매달 카드값만 안 밀리면 되죠. 숫자를 멀리하고 돈 관리를 번거롭게 여기며 카드값만 벌면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부자의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순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지금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 삶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하지는 않아. 부자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되뇌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파트 한 채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고 신용대출도 얹혀 있으며 적금은 벌써 깼고 남은 건 카드 할부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수입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순자산을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종이에 부채를 뺀 순자산을 적는 그 순간 자괴감이 밀려올 겁니다. 과거에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자산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동안 내가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그것을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다면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부 에커는 순자산을 90일마다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석 달마다 내 순자산이 변하는 것을 기록하고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져도 나의 현재를 인정하는 순간 길은 열립니다. 좋은 동네 아파트를 그저 멀리서 보며 저런 데 사는 사람은 좋겠다 라고 자조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파트의 가격표를 똑바로 보십시오. 저건 나랑 상관없는 세상이라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부자인 나를 현실로 불러내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부의 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순자산이 없고 지출이 많으면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부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자산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하부 에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4가지 지렛대를 제시합니다. 소득, 저축, 투자, 그리고 간소화입니다. 첫 번째, 소득을 점검하십시오. 소득은 자산의 연료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고민할 때 대부분은
더 벌어야겠다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분명 소득은 부의 시작점이자 연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득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뒤의 흐름을 놓칩니다. 하브 에커는 수입원을 늘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의 질을 점검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인지, 나의 시간과 몸을 갈아넣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내가 일을 멈췄을 때도 유지되는 수입인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넣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고 있어도, 여행 중이어도,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당금, 임대수익, 사업수익,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이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고소득 노동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먼저 떼어놓으십시오.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달 수입에서 10%라도 꾸준히 먼저 떼어놓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약해서 남은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반대로 수익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생활합니다. 이 단순한 순서의 차이, 이것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세 번째, 돈이 나 대신 일하게 하는 투자를 활용하십시오. 내가 돈을 일하게 하지 않으면 돈이 평생 나를 일하게 만듭니다. 투자는 돈이 나보다 더 부지런한 종업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험입니다. 즉,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죠.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외면하면 실패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문 앞에서 서성일 뿐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셈이죠. 적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심지어 적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배워가며 자신의 투자 철학과 가치관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 간소화하십시오. 간소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절약, 긴축 혹은 금욕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간소화란 우선순위에 충실한 삶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는 것이죠. 간소화된 삶은 결정 피로를 줄여주고 감정적 소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집중력은 다시 투자 공부, 소득 증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요. 떠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로 가는 간소화 과정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 해도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면부터 뿌리채 흔들립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고급차를 타고 다녀도 내 속이 비어 있다면 스스로도 자신이 진짜 부자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외형을 입은 마음속 빈곤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헛된 망상 따위는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 인식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은 차가운 절망에 익숙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직면할수록 인생의 설계도가 선명해지지요.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당신은 행복한가? 제가 직장인이던 시절 회사 창밖으로 보이던 고급 아파트 단지는 늘 남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 검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제 행동도 변했습니다. 부동산 어플을 켜고 시세를 확인하며 살고 싶은 동네의 평균 가격을 조사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임장을 다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외면할 때는 철옹성 같기만 했던 대장 아파트가
어느 순간 현실 가능한 숫자로 다가왔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라 여겼던 공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제 삶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이 변화의 배경에는 순자산을 늘려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 연봉만 생각하며 저곳은 평생 내 집이 될 수 없어라는 잘못된 믿음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실현될 수도 있었던 저의 또 다른 미래, 하와이 대저택이 아닌 직장인 이강욱의 미래를 떠올립니다. 그 삶 속에서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 속의 저는 지금 이 세계의 저와는 달리 잘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환하게 웃으며 살아내셨는지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걷고 있다면 당신만의 북극성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꼭 쥐어라. 그리고 걸어라. 밤과 나침반.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백만장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워런 버핏처럼 이름이 알려진 재벌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에 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도대체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부자들, 여러분 옆집,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와이 대저택의 신간, 밤과 나침반. 네, 이 책에는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6개의 나침반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리고 부자에 관한 나침반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인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체계, 즉 시스템은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2개의 바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생산과 소비입니다. 생산하고 소비가 되면 다시 생산할 자본이 돌고 이를 소비하면서 자본주의의 톱니바퀴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2개의 큰 바퀴가 있다면 각각의 바퀴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대략 반반씩은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을 보면 우리는 거의 모두들 소비자입니다. 집 밖으로 한 발만 나와도 심지어 집에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돈이 듭니다. 유형의 서비스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지출은 더더욱 많아집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산자들은 유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며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 주변을 보면 소비자만 가득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본주의를 돌리는 2개의 거대한 바퀴가 생산과 소비라면 나는 도대체 왜 소비 쪽에서 평생 소비자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중 거의 절반의 사람들은 현금 55만 원을 당장 구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평생 소비자로만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은 생산자가 버는 것이니까요.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만 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 급하게 필요한 약간의 돈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내에 55만 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 46명입니다. 46%라는 높은 수치지요.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날까지 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으로 생활하며 부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림잡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소비 수준은 높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맛집을 다니고 굉장히 유복해 보이며 심지어 부모님도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현금 55만 원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가짜 부자 혹은 부자 연습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는 사람 이야기는 아닐까요? 한평생을 도대체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연구했던 토머스 스탠리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과 돈에 대해 다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고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말로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목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절제와 노력이 따라옵니다. 절제와 노력이라고 해서 억지로 쥐어짜는 고난의 행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저걸 어떻게 하지 싶지만 정작 본인은 즐기면서 절제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재미를 느끼고 뿌듯해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다니며 여권에 국가별 스탬프를 모아 나갈 때 저는 등기 권리증을 모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차를 바꾸면 몇 달 정도는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소비재의 공통점입니다. 살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산을 사면 기분 자체가 다릅니다. 스스로 통과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은 아주 오래, 어쩌면 평생 지속되니까요. 신용카드로 본전을 뽑는 방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소비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신용카드 혜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배는 연회비 800만 원짜리 카드가 진짜 좋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특급 호텔에 묵으면 할인 몇 %이고 공항 VIP 라운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명품을 살 때에도 백화점 할인 쿠폰이 따로 제공되고 유명 호텔 조식 뷔페까지 그 혜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여행을 가서 특급 호텔에 묵으며 조식 뷔페를 먹은 후 명품까지 사야 합니다. 소위 본전을 뽑으려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냥 안 쓰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제 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잘 계산해도 시세 차익으로 2, 3억 원 정도 남길 수 있었는데 소비에 관해서는 마치 2, 30억 원 정도는 버는 사람처럼 생각했으니까요. 신용카드 혜택으로 1,000만 원을 할인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억 원을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할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1억 원을 써야 한다면 결국 그 카드를 쓰지 않는 편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요?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를 내야 하고 연회비를 냈으면 그만큼은 써야 본전을 뽑는다면 과연 어떤 쪽이 본전을 찾는 일일까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후배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티켓 가격은 1억이다. 스탠리 박사는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쌀로 밥을 짓는 것처럼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1억 원을 벌 때까지는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 1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내가 이 돈을 왜 모으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무조건 찾아올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동기가 훅 떨어집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다른 사람 손때 묻은 것들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즉, 나만의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남들 다 열심히 모으니까, 어쨌든 주변에서 1억 원은 모으라고 하니까처럼 진심이 묻어 있지 않은 목표는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손때 묻지 않은, 오롯이 진짜 내 목표여야 기꺼이 절제하며 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억 원은 생짜로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읽은 테두리 안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1억 원이 부의 세계에 입장하는 최소한의 티켓 가격입니다. 1억 원을 모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마인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5천만 원, 8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1억 원과는 자산을 운용하는 소위 마음의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에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전체 자산의 30%를 투자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0%가 되고 1천만 원을 벌면 내 자산의 10%가 증식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모아둔 돈이 8,700만 원이라면 계산하기도 어렵고 애매합니다. 1억 원이라는 액수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계산법은 투자 마인드를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현금과 투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내가 버는 돈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전액을 한꺼번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산 전체를 올인하지 않고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전 재산이 3천만 원인데 한 번에 1억 원을 만들겠다고 올인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1억 원을 투자를 통해 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번 돈을 모아 1억을 만든 후 그때부터 투자를 해 나아가는 겁니다. 빨간색 볼펜 하나만 잡아라. 누군가 여러 색깔의 볼펜을 머리 위 1m 정도 높이로 살짝 던지면서 아무거나 잡아라 라고 한다면 어떤 색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고민만 하다가 단 한 개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색 볼펜 딱 하나만 잡아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까보다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나의 모든 신경이 빨간색 볼펜에 쏠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심지어 순위에 없는 것들까지 신경을 씁니다. 빨간색 볼펜을 잡아야 하는데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볼펜에 눈이 가죠. 때로는 아예 보라색 볼펜을 찾기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잡기도 합니다. 목표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하거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표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하고 계획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품 소비와 경제적 자유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경제적 성공과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품 소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나요?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으로는 빨간색 볼펜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볼펜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손만 허우적대다가 그 어떤 것도 잡지 못하고 전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1억 원을 모은다라는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세요. 빨간색 볼펜을 손에 쥐듯 목표를 정확히 붙잡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 그 게임에서 당신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은 부자, 경제적으로 꽤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실제 타깃이 누군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돈의 압박을 받는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하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 명품 브랜드의 중산층 공략을 위한 마케팅은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명품을 사러 가면 원하는 물건을 바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늑한 의자로 안내하며 10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합니다.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멋지게 놓인 명품들을 보노라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집니다. A를 보여달라고 하면 B도 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를 사러 갔다가 두세 개씩 사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하는 물건은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며 최대한 많은 상품을 노출시키는 전략이지요. 10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략은 희소성 전략입니다. 재고가 있어도 없다고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즉시 물건을 보여주면 고객이 고민해 볼게요, 다음에 올게요 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허탕을 치고 말지요.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주지 않고 수개월 동안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예고 없이 물건을 딱 푸는 순간 고객은 고민 없이 바로 사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인 것은 아니라면 고급 자동차는 어떨까요? 스탠리 박사에 따르면 고급 승용차를 모는 사람들 가운데 86%는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순자산 14억 원 이상이 타는 차의 평균 금액은 약 4,400만 원이고 순자산 140억 원 이상은 6천만 원 정도의 차를 탑니다. 그런데 순자산 10억 원 미만인 사람들이 억대 고급차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산에 맞춰 차를 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소득 대비 지출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전제 혹은 기준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스탠리 박사는 그의 저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서 주차장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자연보호구역에 인접한 커다란 주차장을 벗어나 막 산을 오르려던 순간 한 산림경비원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주차 위반 경고장을 꺼내드는 모습에 아내가 아까 주차할 때 주차권을 대시보드에 올려뒀죠? 라고 내게 물었다. 생각해보니 주차권을 대시보드가 아니라 콘솔 안에 넣어뒀다. 나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차에 가서 주차권을 대시보드에 올려놓지 않으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시나요? 그는 미소를 지은 채 주차장을 가리키며 내 차가 어떤 거냐고 물었다. 나는 도요타 4러너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돌아온 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 아마 도요타 쪽으로는 내가 딱지대로 안 갈 겁니다. 도요타, 포드, 쉐보레 이런 거 모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차 요금 $3 잘 내고 가요. 대개 메르세데스, BMW, 제규어 모는 사람들이 주차 요금을 안 냅니다. 최악은 레인지로버 운전자들이고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서 다 압니다. 이 나라에서 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노동자들이죠. 부자들은 세금도 안 내고 주차비도 안 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경비원이 좋은 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라고 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탠리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급 승용차를 모는 사람의 86%는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스탠리 박사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에피소드를 분석합니다. 그들은 주차비를 내거나 식당 종업원, 캐디 등에게 줄 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레인지로버를 모으는 사람이 가장 무리를 했기 때문에 주차비를 제일 안 내는 것이고요. 도요타, 포드, 쉐보레는 무리한 지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주차 요금을 잘 내는 게 아닐까 하고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며 소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군비 경쟁과 같습니다. 각국이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A국이 무기를 도입하면 B국도 도입하고 B국이 그렇게 무기를 도입하면 A국이 이제 더 강한 무기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소비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상 주차장이라 직원들이 타는 차가 한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누가 무슨 차를 타는지도 다 알았지요. 초반에는 대부분 국산차였고 고위직 한 분이 타는 벤츠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대 후반의 신입사원이 BMW를 타고 출근하면서 순식간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 직원들의 차량은 거의 수입차들로 바뀌었고 국산차를 새로 구입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흐름에 동참했지요.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일로 인해 저의 경제적 자유는 2년 정도 뒤로 밀려났습니다. 스탠리 박사는 이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고 뭘 먹고 무슨 옷을 입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부른다. 모든 유형의 소비에 사회적 무관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많았다.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방식을 사용했을 때 나이, 소득과 다 상관없이 주변의 유행에 대해 무관심한 이런 태도는 순자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끊임없이 가장 좋은 최신 소비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낮았다. 자신의 소득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주차장에 무슨 차를 세워뒀든 어떤 복장으로 출근하든 SNS에 뭘 포스팅하든 무관심한 행동을 일관되게 보였다. 더는 당신의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이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것을 한 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년이면 12개가 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한국인 A의 인생을 평균 수명 90세로 가정하면 종이는 동그라미로 가득 차겠지요. 지금 20살인 A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24년은 자는 데 쓸 겁니다. 그리고 10년 6개월 동안은 학교와 직장에 다닙니다. 1년 6개월은 도로 위에서 보내고 요리와 식사를 하는데 3년을 씁니다. 집안일 및 기타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는데도 3년을 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요. 화장실과 욕실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여기에 2년 3개월을 씁니다. 이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A에게 남은 시간은 27년 정도입니다. 27년 정도면 원하는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추세를 보면 A의 남은 27년 중 93%에 해당하는 25년을 화면 속에서 보낼 겁니다. PC, 스마트폰, OTT, 게임, AI 플랫폼, 가상 및 증강현실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화면들이 A를 붙잡아 놓을 테니까요. 여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지금 이제 20살인 A에게 진짜 남은 시간은 2년 정도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년입니다. 우리가 90세까지 산다고 해도 항상 바쁘고 피곤해서 새롭게 뭔가를 할 시간이 없는 이유입니다. A는 20세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40세라면 혹은 50세, 60세라면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장생활, 사업, 프리랜서 그 어떤 일을 해도 피로는 쌓입니다. 항상 바쁘고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늘어나지요. 체력은 한정되어 있고 육아까지 더해지면 자유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90세까지 산다 해도 우리에게 진짜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소한 시간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금수저인 척하는 소비를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비 경쟁이라는 게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도 모르게 그 게임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서 벗어나십시오. 단지 멈추는 것만으로도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다이아 수저,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흙수저입니다. 저도 흙수저였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굳이 도와드릴 필요는 없는가? 여기에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은수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금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그렇다면 금수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시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 금수저입니다.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기에 이런 건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금수저가 끝이 아닙니다. 금수저 위에는 소위 다이아 수저가 있더군요. 부모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 이 경우가 다이아 수저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처럼 뭔가 씁쓸한 감정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수저를 물려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수저의 색깔은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흙수저를 받았다 해도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 수저로 바꿔내면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자, 이건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거야. 소중히 여기렴. 이렇게 말하며 흙수저를 소중히 대물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려받은 흙수저를 전달하는 대신 내가 다이아 수저 새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원망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없는 수저를 흙으로라도 빚어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습니다. 릴레이 달리기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통을 전달하다가 부모님이 넘어지셨어요. 이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리기를 포기하고 당신들을 부축하는 걸까요? 아니면 넘겨받은 그 바통을 들고 힘있게 달려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의 새로운 수저 꼭 만드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의 바람이고 여러분의 진짜 바람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과 나침반의 저자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